안녕하십니까, 김민준 법무사입니다. 저희 오늘부터 이제 저와 함께 민사 서류, 민사 신청 사건이죠. 민사 사건 관련 서류의 작성 과목, 법무사 2차 과목 이제 강의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첫 번째 시간이라서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간단하게 이 과목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어떻게 접근하실 것인지, 그리고 공부 방법은, 그리고 공부 양은 어느 정도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바로 수업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결국 이제 민사 서류의 작성 과목이다라고 하는 건 소장에 대한 작성 과목입니다. 소장, 민사 소장에 대한 작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 소장 작성은 어떤 과목과 붙어 있냐면 민사 소송법과 붙어 있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이 70점 배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소장 작성 과목이 30점의 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2차 시험의 평균 점수다, 평균 합격 점수다라고 했을 때 보통 50점, 55점에서 60점대 정도를 이제 예년적으로 봤을 때, 지켜봤을 때 55점에서 60점 정도를 평균 합격선이다라고 보고, 그렇다면 저희가 시험에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내가 합격 커트를 넘었다라고 할 수 있으려면은 최소한 65 플러스 정도는 돼야, 요 정도는 돼야 내가 합격 커트에서 좀 안정적으로 넘었다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앞으로 법무사 2차 과목을 준비하시면서 이제 어떤 기준이 되셔야 될 그런 점수의 기준, 점수의 표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큰 틀에서 한번 좀 살펴보죠. 자, 일단 민법 과목이다라고 하면 민법 과목은 100점인데 이 100점 과목 중에 100점의 배점 중에서 60점 이상 맞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민법은 점점점 시험이 어려워지고 있고 저희가 법무사 시험이 조금 실무적인 시험인 특성 때문에 그런지 점점 시험이 조금 더 실무적인 영역으로 많이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같은 경우는 불이타 문제도 많이 나오는 편이고, 그리고 예측하지 못했던, 저희 전통적으로 민법 과목에서 민사법 과목에서 중요하다라고 했던 쟁점에서는 조금 벗어나서 차별화를 두는 그러한 문제들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합격을 목표로 했을 때 민법 과목에서 우리가 60점 이상 받겠다라고 하면, 물론 받으면 좋겠지만 받겠다라고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부 양 자체는 가장 많은 과목이긴 하지만 점수는 50점에서 60점 사이, 뭐 조금 더 넉넉하게 잡는다면 55점에서 65점 사이 정도 맞으면 아주 베스트겠죠. 자, 요 정도 이제 방어 과목으로 해준다라고 생각이 좀 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형사법 과목입니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과목을 합쳐서 또 100점인데, 자, 일단 형법과 그리고 형소법은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형법과 형소법은 처음에는 접근이 어려운데 저희가 공부를 하시다 보면 점점 더 쉽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공부할 형법과 형소법 같은 경우는 공부할 처음에 접근하시면서 기본 이론으로 배우셔야 되는 공부할 양은 많지만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채우는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민법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판례 법리를 외우고 그 다음에 각 사례별로 어떤 청구 요건이나 뭐 요건 사실 같은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지만 형법과 형사법, 형법과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는 기본 이론이 곧 시험의 실전성이 있습니다. 기본 이론과 기본적인 판례들이 다 실전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처음에 접근하시긴 어려워도 점점 공부하시다 보면 여기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붙으실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른 수험생들도 이 과목들에 대해서 점수에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시험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시험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점수를, 아무리 시험을 잘 봤다, 내가 형법과 형소는 정말 잘 풀었다라고 해도 점수가 고득점이 나오기가 어려운 과목입니다. 이 과목이 특히. 그래서 자, 형법과 형사법은 기본적으로 60점에서 70점 정도를 목표로 하게 됩니다. 자, 나는 시험을 엄청 잘 봤기 때문에 형법 40점, 형소 40점 맞아서 80점 맞을 거야. 물론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정도면 이 과목들의 각각 과목의 수석입니다. 수석. 그렇기 때문에 잘 봤다 싶으면 35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시험을 봤었고 저도 수험을 이제 겪으면서 수험가에서 강의를 하면서 많이 지켜봐온 결과 형사법을 잘한다 싶으면 35점입니다. 물론 이 점수 굉장히 높죠. 그런데 이 점수가 나오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30 정도를 목표로 하시고
거기서 조금 더 잘 봐서 뭐 30, 35 정도 목표로 하신 다음에 결국 60점에서 한 65점 내지는 70점 정도 요 점수가 나오면 아주 베스트입니다. 자, 민법에서 50에서 65점 정도 나오면 베스트고 형사법에서 60에서 70점 정도가 나오면 베스트입니다. 자, 일단 여기 두 과목은 수험생의 80%가 비슷합니다. 민법 어렵고 형법 쉽다. 여기까지는 비슷합니다. 자, 이 다음부터가 이제 관건인데 전략인데 자, 민사소송법입니다. 민소와 그 다음에 소장시험, 그 다음에 부등법 시험, 부동산 등기법과 부등신청 서류죠. 서류 과목. 자, 이게 또 각각 100점인데 자, 저희가 민사소송법이 배점이 70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소장은 30점입니다. 자, 30점에서 아무리 좋은 점수를 아무리 점수가 낮아도 15점은 나오고요. 아무리 점수가 높아도 25점을 넘기기는 어렵습니다. 자, 여기서의 점수의 폭은 10점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10점입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는 이제 낮으면 40점 이하도 나오고 높으면 60점 이상도 나옵니다. 자, 폭이 20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폭이죠. 결국 중요한 건 어디에서 자, 이 3과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결국 이 소송법에 있습니다. 소송법. 배점이 큰 소송법. 그래서 자, 1과목과 2과목은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 보통 수험생들 하는 만큼만 따라간다 라고 했을 때 뒤처지지 않고 따라간다 라고 했을 때에는 요 정도 점수를 목표로 잡고 가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과목에 들어와서 나는 3과목을 전략 과목으로 삼겠다 라고 하시면 2과목에서 점수를 띄워줘야 됩니다. 2과목에 점수를 띄워줘야 이 점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2과목에 점수를 띄워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소송법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소송법에서 55점 플러스가 나온다면 이렇게 맞아준다면 소장에서 15점 플러스만 나와도 70점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부등법에서 과락만 면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과락만 면하면 합격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수험생들마다 자신들의 강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과목이 강점이었고 이 과목이 굉장한 약점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나머지 과목들은 뭐 기본적인 실력들을 이제 나중에는 쌓을 수가 있었는데 이 과목은 굉장히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이 과목은 남들보다 처진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결국 시험장에서도 그대로 나왔습니다. 시험장에서도 이 과목에서 70점 플러스가 나왔고 이 과목이 50몇 점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합격 커트가 요 정도 55점에서 60점 정도 물론 50점 초반대에 머물기도 합니다. 요 정도 점수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우리가 안정적으로 시험을 합격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플러스 10점에서 5점에서 10점 정도는 높여야 되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플러스 65를 목표로 한다라고 했을 때 자, 민사법에서 55점, 민법에서 55점, 형법에서 한 60점 요렇게 고만고만하게 맞고 있죠. 지금 고만고만하게. 자, 그러면 이 두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은 점수를 탁 띄워주는 전략 과목으로 삼아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등법을 잘 하시는 분들은 좀 몇 분 일정 부분 계십니다. 한 10분 중에 한 두세 분 정도는 부등법을 아주 뛰어나게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과목을 전략 과목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내가 부등법 같은 경우가 너무 어렵다. 부등 논술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무조건 암기해야 되는 게 너무 많고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최소한 요 과목 정도는 저희가 전략 과목으로 삼아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민소를 전략 과목으로 삼는다라고 했을 때 민소에서 점수가 55점 플러스가 나오면 사실 소장은 15점 이하를 맞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민소에서 55점 이상을 맞을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소장에서도 한 20점 정도는 맞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 맞아주면 든든하죠. 소장에서 20점 맞으면 민소에서 50점 맞아도 70점이 되니까 든든하죠. 이게 바로 서류 과목의 특징인데 저희 법무사 시험에서 마찬가지로 부등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등법에서도 부등서류 과목에 대해서 예컨대 이게 여기서 20점 이상을 맞아주면 든든한 겁니다. 든든한 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논술을 조금 내가 망친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든든하게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서류 과목 두 가지는 저희가 공부를 하실 때 메인스트림으로 두지 않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소장 조금 밀어놓지 뭐
뭐 부등 서류 조금 밀어놓지 뭐. 어차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게 되는 게 쉽죠. 어차피 부등법 공부하면 부등 서류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어차피 민법이랑 민소 공부하면 민사 신청 서류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부등 서류 같은 경우도 부등법 논술 아무리 알아도 서류 직접 써보지 않으면 엄청 헤맵니다. 엄청 헤매고 소장 같은 경우는 민법, 민소, 민집 그 세 가지의 과목을 통틀어야지만 쓸 수 있는 과목이긴 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 소장의 기본 형태, 청구 취지와 이 소장 청구 원인에 대한 기본적인 형태를 공부하시지 않으시고 그냥 나중에 뭐 한 시험 두세 달 정도 남기고 하지 뭐 라고 했을 때는 나중에 되면 여기에 발목 잡힙니다. 여기에 발목 잡힙니다. 오히려 저희가 시험의 막바지에 다가갈수록 공부해야 되는 거는 이런 메인스트림의 과목들, 이런 과목들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과목들을 언제 해야 되냐? 공부 초반에 하셔야 되는 겁니다. 2차 공부를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 초반부터 초장에 잡아놔야 됩니다. 초장에 잡아놓고 꾸준히 뭐 일주일에 뭐 하루 정도는 소장을 한 2시간 정도 써보겠다. 내지는 하루에 뭐 두 가지 종류의 서류는 매일매일 한번 써보겠다. 라는 식으로 공부 방식을 잡으셔가지고 꾸준히 초장부터 공부의 초반부부터 꾸준히 가져가셔야지만 마지막에 됐을 때 얘네들이 발목을 잡질 않습니다. 이게 참 점수가 애매한 게 이 30점이라는 점수가 애매한 게 얘네들을 내가 버리겠다라고 하는 순간 여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과목들에. 그리고 이건 합격에서 굉장히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소장과 서류 과목은 공부하는 방식도 비슷하고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 계획을 세우시는 면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2차 시험 준비를 시작을 하신다라고 하셨을 때에는 최소한 이 과목과 이 과목은 초장에 좀 잡아놓고 꾸준히 연습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꾸준히 연습을 하겠다. 그래야지 막바지에 갔을 때 얘네들 공부하느라고 시간을 낭비를 하진 않습니다. 중요 과목들이 있죠? 저희는 중요 과목들이 있습니다. 중요 과목들이 있는데 자, 이 과목들의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데 얘네들 때문에 발목이 잡히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수험 공부하실 때. 그래서 이 소장과 서류 과목 같은 경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 하면 굉장히 불리합니다. 안 하면 굉장히 불리하고 해도 내가 이게 공부가 되고 있는가라는 거에 대한 마음이 잘 들지가 않습니다. 이게 내가 시험장 가서 잘 쓸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잘 들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버릴 수는 없습니다. 점수 때문에. 이 점수가 아까운 점수입니다. 저희는 항상 제가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1%의 가능성이라도 높일 수 있는 행동은 모두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 과목들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어느 정도의 소양은 갖추어 놔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게 저희가 2차 공부를 이제 접근하실 때 기본적인 형태고 자, 저희가 민사 서류 작성, 소장 작성과 관련된 내용을 잠깐만 말씀을 좀 드려보죠. 공부 방식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민사 서류 작성이다. 소장입니다. 소장. 저희는 작성이다 라고 했을 때 자, 민사 서류 작성 과목에서 자, 공부하는 방식은 공부의 일단 특징은 어떻게 되냐, 이 과목의 특징은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공부하셔야 되는 거는 형식적인 면입니다. 자, 형식적인 면, 예컨대 이 모양새를 갖추는 거. 그래서 맨 위에다가 소장을 쓰고 당사자를 쓰고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입증 방법, 첨부 서류 쓰고 땡땡땡 법원 귀중이다라고 하는 이 서면 형식의 소장을 형식적인 틀을 작성하는 요 방식. 특히 이 형식적인 틀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청구 취지입니다. 청구 취지. 물론 당사자도 중요합니다. 당사자를 확정하고 그 다음에 청구 취지를 잘 써주는 것. 자, 이게 이제 형식적인 틀에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일단 저희가 공부를 하실 때에는 첫 번째로 형식적인 틀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래서 적어도 내가 이 모양새 정도는 갖추겠다. 시험지에다가 소장의 모양새 정도는 갖추겠다라고 하는 걸 목표로 하시고 첫 번째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내용적인 측면이다라고 해서 보셨을 때 자, 형식적인 측면으로는 이렇게 당사자와 청구 취지를 저희가 잘 파악을 하셔서
소장의 모양새를 갖춘다라는 것이고, 자, 내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결국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복잡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민법, 특히 민법에서의 요건사실을 기초 틀로 하면서 여기에 몇 가지 과목이 가미가 되게 됩니다. 민사 집행법의 내용도 가미가 되고, 그리고 상속법, 그 민법의 내용이긴 하지만 저희가 따로 공부하시진 않으시죠, 잘? 하지만 상속과 관련된 내용도 가미가 되는 경우가 있고, 나아가서 저희가 부등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가미가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의 과목들이 조금 혼합되어 있는 종합적인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서류가 참 이제 저희가 수업문과에서 이렇게 말하죠. 계륵 같은 과목이다. 왜냐하면 공부를 처음에 여기까지는 뭐 공부를 할 것도 없다. 간단하다. 간단한데 내용을 잘 써서 내가 고득점을 맞겠다라고 한다면 이만큼을 다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 쉽지 않다. 시간 투입 대비 점수가 높은 편이 아니다. 그래서 자 민사 소장 작성과 관련된 이 과목에서의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의 그 접근 방법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러면 나는 여기에만 집중을 하겠다. 형식적인 틀에만 집중을 하겠다. 결국 청구 취지까지 잘 써주겠다. 청구 취지까지 잘 써주고 청구 원인은 일단 제시된 사실관계를 좀 나열하는 식으로 간단하게 부담 없이 쓰겠다라고. 물론 청구 취지를 잘 쓰겠다라고 하는 거는 최소한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파악을 다 하고 있고 청구 취지까지만 일단 좀 제대로 잘 써주고 그 다음에 청구 원인은 좀 간단하게 쓰겠다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12점 언저리가 나옵니다. 12점에서 15점 언저리. 아주 원인까지도 좀 꼼꼼하게 썼다라고 한다면 15점 언저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청구 취지에 가장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청구 원인은 그냥 간단하게 좀 쓰겠다. 좀 틀리더라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하시면 12점에서 15점 언저리가 나옵니다. 자, 그렇지 않다면 자 내용적인 측면 이렇게까지도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형식은 일단 기본적으로 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민사 서류의 소장에 들어가는 이 청구 원인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결국 이거 민법 공부 아니야? 민법 공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법 공부니까 그냥 민법 공부도 같이 할래 라고 해서 그 내용까지도 좀 채워서 공부를 하시는 공부 양이 좀 많은 편이죠. 이렇게 하면은. 자, 이렇게 공부하셔서 시험장 가셔서 시험을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자, 여기에는 핵심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하실 때에는 내가 내용까지 채워서 최소한 20점 플러스를 맞겠다. 물론 아주 든든한 점수가 됩니다. 20점 플러스가 되는 순간.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내용을 채우겠다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뭐냐면 조문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조문을 알라라고 하는 것은 조문을 외워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장에 가셔서 내가 모르는 문제, 내가 어려운 문제, 내가 처음 보는 어떤 그러한 쟁점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조문을 뒤질 줄 아는, 조문을 찾아볼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시험장 갔을 때도 아마 저희 시험에서 유류분 청구 같은 게 나왔던 것 같은데 유류분인지 기여분인지 그런 부분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때 조문을 찾아본 사람들은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고득점이 나왔습니다. 조문 찾아서 최소한 조문으로 버무려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에는 좋은 점수가 나왔던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분들에는 한 요 정도 점수가 나왔었죠. 이런 점수가 나오고 조문을 내가 모르는 과목이 나와도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자 민법이나 뭐 상속법 관련된 조문을 버무려 보면서 아니면 저희가 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도 나왔었죠. 그래서 임대차 보호법 같은 그러한 조문을 버무려서 내가 해결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정도까지도 욕심을 가지고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이 정도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이제 민사 서류 작성과 관련된 공부 방식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아마 되실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이런 식으로만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 저희가 민사 서류를 이제 과목을 공부하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제 저도 수험생의 경험을 했었고 실무로서의 경험을 했었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민사 서류는 아까 말씀드렸죠? 종합 과목이라고. 민사 서류는 이게 뭐와 아주 과목이 닮아 있냐면 결국 민법과 과목이 아주 닮아 있습니다. 민법과 민법의
저희 민법 시험과 아주 과목이 닮아 있습니다. 자, 닮아 있다라는 건 무엇이냐? 결국 이 민법 시험에서 저희가 사용하는 그러한 스킬들을 민사 서류에 그대로 녹여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는 조금 중요한 포인트니까 앞으로 공부하실 때에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민법 시험에서 저희가 결국 민사 서류 과목은 민법 공부가 그대로 들어오는 건데, 여기에 이제 민사 집행법이나 부등법들이 좀 가미가 돼서 이제 들어오는 그런 내용인 건데, 자, 저희가 민법 공부를 하실 때 결국 민사 서류 공부는 민법 공부이거든요. 자, 민법 공부를 하실 때 그러면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여기에서 가장 핵심을 잡고 가야 되는 게 무엇이냐? 딱 두 가지입니다. 당사자와 소송물. 특히 소송물. 당사자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공부하실 때 찾기가 쉽습니다. 어떤 사례형 시험을 풀 때 갑이 을한테 무언가를 청구를 하고 있네 정도는 찾기가 쉬운 거예요. 갑과 을은 찾기가 쉬운 겁니다. 그런데 갑이 을한테 뭘 청구하고 있는 거지? 이거는 생각보다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공부하시다 보면 느끼실 텐데, 갑이 을한테 무엇을 청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 무엇을 청구하고 있다라고 할 때 이 무엇이 바로 소송물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저희 서류 과목으로 오면은 청구 취지가 되는 겁니다. 청구 취지와 그 다음에 당연히 청구 원인까지도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저희가 결국 소장이라는 것도 뭐겠습니까? 갑이 을한테 어떤 소를 제기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소를 제기하기 위한 권리가 있어야 될 것이고, 이 권리가 바로 청구권이죠.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권리는 이 청구권. 이 청구권이 바로 소송물이 되는 겁니다. 청구권이 소송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당사자 확정해서 소장에다가 당사자 써주고, 그 다음에 청구 취지, 어떠한 청구를 구하는지 청구 취지 써주고, 이렇게 청구를 구하는 소송물. 그래서 청구 원인은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이 소송물에 필요한 소송을 청구하기 위한 청구권의 요건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요건 사실. 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서류 과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사 서류 과목은 민법 과목과 공부, 수험적으로도 많이 엮여 있고, 그리고 개념적으로 많이 엮여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공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 공부는 민법은 민사 서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 민사 서류 공부가 민법 공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민사 서류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이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구조, 대립 당사자 구조에 따른 이 소송물의 개념, 그래서 소송으로서의 이 개념을 가질 수 있다. 이 개념을 탑재하는 것,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민법 공부하실 때. 요거는 제가 민법 공부의 영역이기 때문에 더 이상 깊게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민사 서류의 요 공부 방식을 민법에 대입했을 때, 민법과 마찬가지, 민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법과 민소법에 대입을 했을 때 최소한 여기서 공부하셨던 그러한 방식과 내용들이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강의를 드릴 때 가장 집중을 드릴 것은 사실 이런 것들 암기하시면 다 됩니다. 암기하시면 다 되고, 자, 소송의 개념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민법을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한 그 개념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강조를 많이 드릴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리엔테이션 정리하자면, 민사 서류는 과목의 특성상 고득점을 하는 과목은 아닙니다. 높은 득점을 배점이 있는 과목은 아니고, 다만 이 과목에서 15점에서 20점 플러스가 나오면 이제 든든한 과목이 되는 거죠. 나아가서 여기에다가 민사 소송법을 조금 더 내가 집중해서 공부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전략 과목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자, 부등법 같은 경우는 내가 공부를 해봤을 때 내가 부등법에 좀 소질이 있다, 부등법 과목 자체가 쉽다라고 느끼면 부등법이 전략 과목이 됩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셨을 때 부등법이 조금 어렵네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부등법은 절대로 앞으로도 전략 과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부할 양과 암기할 양이 너무나 많고 방대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전략 과목으로 삼을 수 있는 가장 만만한 과목은 요 과목이 되는 겁니다. 소송법은 공부하면 할수록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요걸로 전략 과목을 삼을 수가 있다라는 특징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공부 방식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아예 형식적인 측면 중심으로 공부를 해서 조금 저득점이지만 최소한의 점수를 맞겠다라고 하는 이런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내가 내용까지 특히 조문을 충분히 내가 버무려 가면서 써서 고득점을 맞겠다라고 하는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방향을 잡았다라고 하시면 이제 앞으로 공부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 결국 민사 서류는 매일매일 공부의 초반부부터 꾸준히 잡아서 매일매일은 안 되더라도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은 계속 사례를 풀어보시면서 이 소장 작성의 이 문제 풀이 방식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모든 답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모든 답을 맞출 수는 없지만 그 방식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15점 이상의 점수는 맞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점수 배점이 밑에 한 요 정도 점수까지는 아주 후해요.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가는 게 어렵지 여기까지 아주 후합니다. 점수가. 그래서 15점까지는 충분히 맞을 수 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 민사 서류 공부를 할 때 그냥 소장을 기계적으로 쓰는 것 거기에 만족을 할 것이냐라고 한다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민사 서류를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공부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겠다. 물론 첫 번째는 이겁니다. 최소한 요거는 해야 요 점수가 나오겠죠. 최소한 요 정도는 해야 요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 취지 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외워주셔야 됩니다. 청구 취지 잘 외워주시고 요걸로 이제 기본 점수 깔고 그 다음에 내가 조금 더 청구 원인을 면밀하게 쓰겠다. 조금 더 정확하게 쓰겠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 이런 식의 소송의 개념들을 가져주시면 그것이 민사 서류에서도 15점 플러스를 낼 수 있고 15점에서 20점 사이의 점수를 낼 수 있는 그런 팁이 될 것이고 나아가서 그것이 민법과 민사소송법 공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주시면 이제 앞으로 민사서류라는 과목은 이렇게 공부를 하겠구나 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간단하게 저희 교과서만 좀 보시면서 한 10분 정도만 간단하게 요 형태만 교과서의 구성만 좀 보시고 이제 저희 1교시는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목차 봐주시면은 목차 제1편 소장 작성의 이론의 앞부분입니다. 그래서 목차 봐주시면 제1편에서 이 이론 파트가 나옵니다. 자, 이론 파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론 파트의 공부가 다 끝나면 저희가 유형별 청구 취지만 모아서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청구 취지 연습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사재판 실무 과목에서의 이제 저희가 있었던 그런 연습 문제들을 사례형으로 좀 모아놓은 파트가 있습니다. 3편. 마찬가지로 이제 모의고사 형태로 만든 게 4편. 그리고 나서 이제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저희 책 한 권만 가지고도 충분히 저희가 민사서류 과목은 준비하실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렇다면 이론 파트가 생각보다 다른 실전 저희가 뭐 연습 문제나 모의고사나 기출 문제 파트에 비해서 비율적으로 거의 절반 정도죠. 절반도 안 되죠. 이론 파트가. 그만큼 저희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민사 서류 과목에서의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이 풀어보는 겁니다. 많이 풀어보고 기본적인 이론과 청구 취지의 틀을 가지고 많이 풀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은 어떤 이론적인 내용의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론을 채우는 건 민법이지 않겠습니까? 이론을 채우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 형식적인 부분과 이 시험 자체를 접근하는 접근 방식만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그 다음부터 내용은 좋은 뜻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민법 내용을 갖다 채우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조금 더 난해하다라고 조금 더 안 좋은 표현으로 말씀드리자면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 점수까지가 후한 겁니다. 일단 형식만 갖추면 요 정도 점수는 주겠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저희 1편으로 좀 봐보겠습니다. 1편에서 제1장 소장의 기본 양식입니다. 그래서 제1절 한번 보시면 자, 소장의 표지입니다. 제1장 소장의 기본 양식, 제1절 소장의 표지. 자, 그래서 자, 저희 일단 주석부터 좀 봐볼까요? 주석. 자, 방가로 1번 주석입니다. 법무사 시험에서 소장의 왼쪽 혹은 오른쪽 상단에
소가와 인지첩부액을 기재하시오와 같이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소장의 표지를 작성할 필요가 없고 바로 소장의 본문을 작성하면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기본적으로 소장은 저희가 소장 표지를 작성하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가십시오. 자, 소장의 표지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쓰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왜냐면 어차피 저희가 시험장 가셔서 쓰는 거는 소장의 이 형태입니다. 이 형태.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여기나 여기에 소가와 인지첩부액을 기재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표현이 없고 저희가 소장의 표지를 써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더라도 소장의 표지까지 쓰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차라리 그냥 이렇게 기본적인 소장의 형태로 바로 가서 여기다가 써주시면 충분합니다. 요거 안 써준다고 점수에서 뭐 저희가 손해를 본다거나 하는 거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소장의 표지는 넘어갑니다. 저희는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저희 제2절입니다. 제2절에서 소장의 기본 유형 한번 보시죠. 자, 예시로 나와 있는 요 형태가 앞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주구장창 외우셔야 되는 소장의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보시죠. 그냥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소장의 형태다라고 하는 건 그냥 이렇게 네모 박스 쳐가지고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뭐 외울 것도 많지도 않습니다. 맨 위에 소장이라고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이나 우측 상단이나 좌측 상단. 지금 저희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 우측 상단이죠. 소가, 인지, 송달료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써줍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 써줘야 되겠죠? 자, 당사자 써줍니다. 당사자. 원고부터 씁니다. 원고. 그 다음에 피고 써줍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소장, 그 다음에 소가, 인지, 송달료, 그 다음에 당사자에서 원피고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청구, 취지 써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청구, 취지. 얘는 나중에 주문이, 판결문에서 주문이 되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냥 청구, 취지 써주셨으면 1, 2, 3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청구, 취지는. 그 다음에 청구, 원인을 써줍니다. 원인, 이게 이제 나중에 판결의 이유에 들어가는 내용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청구 원인을 쭉 주구장창 이렇게 써주면 요런 사실관계가 있었습니다 라고 써주시면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입증 방법입니다. 입증 방법. 그래서 페이지를 좀 넘기죠. 자, 입증 방법. 입증 방법은 뭡니까? 결국 증거자료 넣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갑 제1호증, 제2호증, 3호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넣습니다. 그래서 1, 2, 3 뭐 이렇게 해서 넣죠. 보통은 이제 1, 1, 1 이렇게 씁니다. 숫자로 1, 2, 3 이렇게 안 쓰고 1, 1, 1 이렇게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첨부 서류 들어갑니다. 첨부 서류는 뭐 당사자 간에 뭐 등본이라던가 아니면 뭐 초본, 부동산 같은 게 사건이 됐다라고 한다면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첨부 서류 이렇게 넣어주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2022년 내지 23년 몇 월 며칠 그 다음에 몇 월 며칠 그 다음에 원고 땡땡땡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법원을 써줍니다. 뭐 예컨대 서울이다라고 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시죠. 소장 제목 써주고 그 다음에 소가 인지 송달료 써주고 그 다음에 당사자 원피고 써주고 그 다음에 청구 취지 써주고 청구 원인 써주는 겁니다.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여기까지는 쉽죠. 그 다음에 여기 헷갈리시지 마시죠. 입증 방법 일단 증거를 먼저 제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입증 방법 먼저 제출하고 그 다음에 부속 서류들 첨부 서류다라고 불리는 첨부 서류 제출하고 그 다음에 날짜 원고 법원까지 이렇게 써주시면 소장의 기본 형태는 완성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최소한 시험장 가셔가지고 도저히 저희가 이제 민사소송법을 풀다가 보니까 민사 서류 쓸 시간이 없다 이겁니다. 와, 민사 서류 너무 시간이 없다. 5분밖에 안 남았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쓰겠습니까? 일단 이거부터 써놓는 겁니다. 공란을 비워놓고 이거부터 일단 채워놓고 그 다음에 당사자 빨리 파악해서 당사자 이름 주소 더 쓸 게 많지만 일단 이름 주소 써주고 그 와중에 빠르게 훑는 과정에 이게 무슨 청구다라고 하는 게 눈에 들어오면은 청구 취지까지만 딱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청구 원인을 공란으로 비워놓고 여기 다 공란으로 비워놓는다 라고 하면은 몇 점이 나올 것 같습니까? 그래도 10점은 나온다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왔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렇게 또 강의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야 이렇게 해가지고 10점 주면 안 되지. 이거는 점수 주지 마.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지금까지 시험의 과정에서 봤을 때에는 당사자와 청구 취지까지만 써도 10점은 나온다 이겁니다. 10점 플러스는 나온다 이겁니다. 이런 형식만 갖췄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10점은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이 중요하다. 요걸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교과서 보시면 소장 나와 있죠? 소장 제목 써져 있고요. 그래서 바로 주석으로 가겠습니다. 저희 교과서에는 주석이 좀 많고 주석 위주로 좀 많이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표제로는 소장이라고 기재하는데 반소의 경우에는 반소장, 재심 청구의 경우에는 재심소장, 항소의 경우에는 항소장이라고 기재합니다. 그래서 항소장과 소장 요 정도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가 인지 송달료 오른쪽에 붙어 있고 당사자 나옵니다. 최경주 씨 나와 있죠. 자, 보시면은 저희가 한번 간단하게만 소장 부분만 좀 저희 첫 시간에 한번 훑어보자면 자, 최경주 씨 보시면 바로 옆에 이름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나옵니다.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그 밑에 주소 나오죠. 주소. 주소는 시험에 제시된 주소를 써주시면 됩니다. 도로명 주소든 아니면 집원 주소든 어떤 주소든 써주시면 되고 자, 그 밑에 보시면 전화번호 나옵니다. 그리고 팩스 번호 나오고 이메일 주소 나오죠. 사실 요거 세 개 중에서 한 가지만 써도 상관이 없지만 자, 중요한 거는 이제 만약에 시험장에 제시가 됐다. 시험 문제에 제시가 됐다라고 한다면 제시되는 것들은 다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화번호와 뭐 메일 주소 정도가 이제 기본적으로 제시가 되는데 그러면 전화번호 뭐 이메일 주소 뭐 이 정도는 써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피고 보시면 김정일 씨 나오고 주소 나와 있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나와 있죠. 그런데 김정일 씨 같은 경우는 이메일 주소 없죠. 전화번호도 없고 이건 뭐냐면 시험장에 시험지에 문제지에 제시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써주시면 되고 자, 중요한 거 그 밑에 보시면 땡땡땡 청구의 소다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그거 꼭 써주셔야 됩니다. 여기 청구 취지 바로 위에 여기 당사자 바로 밑에 하단에 여기다가 무슨 청구의 소다라고 하는 거. 요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송물입니다. 소송물. 무슨 청구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판사가 봤을 때 일단 소장 당사자 너랑 너구나 홍길동과 뭐 갑을려구나 그 다음에 그러면 너네 둘 사이에 무슨 소송일까? 라고 했을 때 제목을 딱 보고 나서 아 이거 이런 소송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제 방향성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땡땡땡 청구의 소다라고 하는 부분 잘 체크해 주시고 요것도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청구 취지 보시면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총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는 세 가지를 기본 틀로 가져갑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땡땡땡을 지급, 이행, 인도, 철거하라 라고 하는 이제 청구 취지가 있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고 하는 게 그대로 따라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제1항, 바로 1항의 그 청구 취지, 저희가 이제 원고가 구하고 있는 그 청구에 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저희가 민사집행법에서 많이 배우셨죠? 가집행 선고부 판결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심 판결을 받은 후에 1심 판결에 따라서 이제 항소심이 진행되더라도 가집행을 미리 좀 하려고 이렇게 청구 취지에 넣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 주석 3번으로 한번 가보시면 자, 여기 중요한 내용이죠. 자, 금전과 인도, 철거의 경우에는 가집행 선고가 가능하지만 등기 신청이나 취소 소송에 있어서는 가집행 선고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소송입니다. 그러한 형태의 소송은. 그렇기 때문에 등기나 등기 청구 내지는 그런 어떠한 법률 행위에 대한 취소 소송을 할 때에는 가집행 선고를 구하면 안 됩니다. 가집행 선고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금전, 인도, 철거에다가 가집행할 수 있다 부분을 체크를 해 놓으시고 자, 이렇게 금전 소송 내지는 인도와 철거 소송 같은 경우에만 가집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청구 취지를 기재를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뭐 이렇게 1, 2, 3 쓰시고 뭐뭐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따라 붙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청구 원인 들어갑니다. 청구 원인은 이제 요건 사실 쓰는 겁니다. 요런 당사자 간에 요런 사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사실의 기초로 해서 피고가 어떤 행동을 했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를 구합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자, 입증 방법 보시면, 자, 입증 방법과 첨부 서류는 111로 나와 있죠? 111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법원과 그 다음에 등기 신청서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자, 1, 2, 3, 4라고 이렇게 순서를
나열하지 않고 1111로 기재를 다 합니다. 그래서 1번 갑제 1호증. 뭐 갑제 1호증이라고 쓰셔도 되고 소갑제 1호증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소갑제 1호증. 내지는 갑제 1호증. 저희가 만약에 저희가 피고로서 답변서를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을제 1호증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갑제 1호증, 을제 1호증 이렇게 구별되는 거죠. 저희는 어쨌든 소송이기 때문에 소장이기 때문에 자 원고 입장에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갑제 1호증, 그 다음에 갑제 2호증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첨부 서류 보시면 자 첨부 서류의 맨 위에 있는 1번 보시면 위 각 입증 방법의 각 두통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그대로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입증 방법 넣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추가로 입증 방법 넣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소장 부본 넣어줘야 됩니다. 소장 부본. 그래서 소장 부본 넣어줘야 된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송달료 납부서 무조건 나와야 되겠죠. 송달료 납부서 넣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서류 작성 및 제출 위임장은 쓰셔도 되고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저희가 법무사기 때문에 법무사는 서류 작성 및 제출 위임장이 들어가긴 합니다. 요거는 실무적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여기까지는 저희가 암기를 안 하시더라도 최소한 위에 있는 세 가지는 그냥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소장에 다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입증 방법, 소장 부본, 그 다음에 송달료 납부서. 특징이 하나 있죠. 입증 방법은 두 통인데 소장 부본은 한 통이지 않습니까? 자, 소장 부본은 피고의 수만큼 만드는 것이 소장 부본이고 자, 피고의 수보다 플러스 하나 하는 것이 입증 방법입니다. 그래서 소장 부분은 지금 피고가 김정일 씨 한 명이기 때문에 한 통만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 소장 부본을 김정일한테 전달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김정일 씨에게 전달하기 위한 소장 부본 한 통과 입증 방법은 왜 두 통이 들어가겠습니까? 결국 그 김정일 씨한테 보낼 거 하나랑 법원에서 볼 거, 판사들이 볼 거 하나 이렇게 해서 피고의 수 플러스 1만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증 방법은 두 통인 것이고 소장 부본은 한 통인 겁니다. 요렇게 이제 형태를 갖춰주시고 밑에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밑에 날짜 정확하게 써주셔야 됩니다. 날짜 써주시고 원고 땡땡땡땡 이름까지 써주시고 그 다음에 법원까지 써주셔야 됩니다. 이 법원을 써주는 이유는 뭐냐? 결국 너가 관할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민사소송법에서 공부하시는 관할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냐? 요겁니다. 그래서 법원까지도 정확하게 써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소장의 기본 형태까지 저희가 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저희가 오늘은 이제 오리엔테이션 간단하게 했었고, 그 다음에 서류 작성과 관련된 공부 방식과 그러한 특징들 좀 다뤘습니다. 그리고 소장의 기본 유형까지 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이제 제2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